강력한 유럽 왕조에서 태어난 마리아 안나는 위대함과 권력을 운명처럼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인도 정치적 수완가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미혼으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촌이자 미래의 신성 로마 황제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상을 떠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안나 폰 바이에르는 1574년 12월 18일 뮌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이에른 공작 비레르 오세로 11세기까지 뿌리를 두고 있는 비텔스파흐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문자 그대로 수백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바이에른과 같은 공국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교회 영지였고 또 다른 일부는 단지 도시와 그 주변의 약간의 시골만을 지배하는 자유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분열된 왕국들과 영지들은 쇠퇴해가는 신성 로마 제국의 깃발 아래 느슨하게 묶여 있었으며 이 제국은 수세기 동안 명맥만을 유지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고 그 황제의 자리는 거의 항상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어머니는 로렌의 르나타였으며 그녀는 프랑스 동부 국경지대 출신의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대가족에는 악명 높은 기지 공작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1562년부터 1598년까지 왕국을 황폐화시킨 피로 얼룩진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강경한 가톨릭 교도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철저한 가톨릭 강경주의는 바이에른에도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이에른은 1517년에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맞서 저항해온 몇 안 되는 독일의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뮌헨에서 이렇게 강경한 로마 가톨릭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어린 시절은 귀족 소녀로서 전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음악 등 궁정의 세련된 취미들을 배웠습니다. 많은 귀족 딸들처럼 그녀 역시 라틴어 읽기와 쓰기를 배웠을 것입니다. 라틴어는 가톨릭 미사의 신성한 언어이자 유럽 전역의 학자들과 교육받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비텔스바흐 궁정에서 스캔들과 혼란 속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바이에른 공작 비렐름 5세는 화려함에 대한 집착으로 거의 공국을 파산시킬 뻔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지원, 신앙의 극적인 과시, 그리고 사치스러운 궁정에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재정 파탄과 커져가는 압박에 직면한 그는 1597년에 극적으로 퇴위하고 수도원 벽 뒤로 사라졌으며 그곳에서 남은 29년을 은둔하며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심찬 오빠 막시밀리안이 권력을 잡으면서 마리아 안나의 왕가적 가치가 갑자기 치솟았고 곧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결혼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아버지보다 훨씬 유능한 통치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능숙한 정치가였던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점점 확산되는 프로테스탄트교를 막으려는 의지를 가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바이에른의 동맹을 강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터교, 칼뱅주의, 그리고 다른 개혁 신앙들이 독일 북부와 서부 전역에서 세력을 넓혀가자 막시밀리안은 가톨릭 단종교 개혁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처럼 그는 이제 자신의 여동생을 이러한 노력에 쓸 장기말로 삼으려 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마리아 안나보다 1년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이미 1595년에 결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 안나는 20대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이는 신분이 높은 공주로서는 결혼하지 않고 남아있기에는 이례적으로 늦은 나이였습니다. 유럽 왕실에서는 딸들이 보통 10대에 결혼했으며 그들의 가임력과 외교적 가치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안나는 궁정에 머물며 결혼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외모는 아무리 좋게 봐도 평범하고 심하게 말하면 매서워 보인다고들 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너무 경건하고 엄격해서 혼처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인 오판 때문이든 개인적인 단점 때문이든 마리아 안나의 앞날은 운명과 가족의 전략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협상 끝에 그녀는 당시 네오스트리아 공작이었던 페르디난트와 약혼하게 되었는데 이는 광대한 합스부르크 영토 내에서 매우 강력한 지위였습니다. 이 결혼은 가족의 왕조적 논리에 매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페르디난트는 단순히 사촌일 뿐만 아니라 육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혈연 관계는 정치적, 종교적 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 전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결국 이 결혼을 승인했지만 처음에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빈의 궁정 신하들은 마리아 안나와 결혼 시 비텔스바흐 가문이 합스부르크 통치에 위험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의 추진력은 페르디난트의 강인한 어머니 마리아 안나였습니다. 그녀 역시 바이에른의 공주로서 이 동맹을 절묘한 한 수로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 가문을 결합하는 것은 중앙 유럽에서 가톨릭의 지배를 회복하고 분열된 신성 로마 제국을 합스부르크의 통치 아래 재통합하는 열쇠였습니다. 두 가문이 연합하면 팔라티나트든 브란덴부르크든 작센이든 어떤 개신교 경쟁자도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던 만큼 마리아 안나와 페르디난트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젊은 시절 페르디난트는 뮌헨의 공작 궁정에 자주 방문했고 그곳에서 사촌인 마리아 안나와 친해졌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족이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으며 둘 다 열정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들의 결합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페르디난트보다 3살 반이나 나이가 많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막시밀리안이 바이에른 공작이 된 지 몇 주 안에 마리아 안나와 결혼하겠다고 막시밀리안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트가 발칸에서 오스만 트루크와 벌어진 오스트리아의 국경전쟁에 정신이 팔리면서 결혼이 성사되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점점 가까워지자 마리아 안나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이 된 마리아 안나는 창백하고 위축되어 보였으며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여성에게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궁정에서는 그녀가 신비한 병을 앓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궁정의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약하고 근친혼으로 태어난 공주가 합스부르크 왕조의 미래를 이을 후손을 낳을 수 있을까? 마침내 3년간의 정치적 갈등과 궁정 내 음모 끝에 마리아 안나는 1600년 봄 페르디난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페르디난트의 지방 거점인 그라츠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25세로 왕실 기준으로는 거의 노처녀였고 그는 겨우 21세였지만 이미 강한 야망으로 네오스트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와 은밀한 의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냉랭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결혼은 매우 조화로운 결합으로 보일 것입니다. 마리아 안나는 정치 문제에 간섭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가족을 돌보고 남편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복잡한 정치와 당시 중앙유럽의 광범위한 종교 전쟁터에서 출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자녀를 낳는 능력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잘못된 것이었음이 곧 분명해졌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3년 동안 7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601년 5월에 크리스틴이라는 딸이 먼저 태어났고 정확히 2년 후에는 샤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605년에 장샤를, 1608년에 페르디난드, 1610년 1월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마리아 안나, 1611년에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세실리아 레나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4년 초에는 레오폴트 비렐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후계자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부의 운명은 처음에는 암울했습니다. 그들의 첫 두 자녀인 크리스틴과 샤를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희망 속에 안겨 있다가 곧 침묵 속에 묻힌 그들의 작은 생명은 마리아 안나가 생존을 갈망하는 왕조의 어머니로서 시작한 역할에 씁쓸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존 샤를 역시 14번째 생일을 막 지난 후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나머지 4자녀는 그 당시 기준으로 비교적 오랜 삶을 살게 됩니다. 페르디난트와 마리아 안나 주니어 모두 유럽 왕실에서 흔히 있었던 근친혼의 불쾌한 관습을 따라 삼촌이나 조카와 혼인했고 세실리아는 폴란드 왕실로 시집갔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들의 결혼 생활의 내면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마리아 안나와 페르디난트의 결혼은 애정보다 의무감에 의해 더 단단히 묶인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사람 모두 극단적인 가톨릭 신자였고 엄격하게 독실했으며 이념적으로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그들의 결혼은 사랑에 의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편지도, 다정한 쪽지도, 따뜻한 속삭임도 남기지 않았고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소 안타깝게도 마리아 안나는 근친혼 가문에서 유명한 일그러진 외모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디난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치자치고는 드물게 정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이고 매우 독실하며 거의 청교도적인 성향이었던 그는 충실하게 헌신했거나 아니면 역사가 그가 죄를 짓는 모습을 결코 포착하지 못할 만큼 신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연애할 시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페르디난트는 훨씬 더 큰 목표, 즉 제국의 왕좌 자체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결혼한 뒤 오스트리아와 더 넓게는 중부 유럽에서는 통치자가 빠르게 교체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페르디난트와 결혼했을 때 루돌프 2세는 매우 괴짜이고 냉담한 인물이었으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1612년 1월 루돌프 2세가 사망하자 독일 전역에 정치적, 종교적 위기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돌프 2세는 이런 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는 그의 형제인 마티아스였는데 그는 루돌프 2세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빈에서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줄 인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던 더 영향력 있고 정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후계자가 없었고 이미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따라서 페르디난트가 머지않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안나도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12년이 되었을 때 마리아 안나는 단순히 중간 귀족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왕족을 키우고 있었고 자신만의 왕관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600년에 마리아 안나가 결혼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의무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의 대부분은 남편이 합스부르크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끊임없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슬픔의 순환을 견디는 데에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고 어떤 스캔들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녀가 역사 기록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실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순종적이고 독실하며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완벽하게 부합했기 때문에 마리아 안나는 사라졌고 야심찬 남자의 조용한 아내로만 희미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내내 기록된 것은 그녀가 자주 병을 앓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병의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됐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유럽 왕가의 구성원들은 거의 끊임없는 근친혼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이 병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수두증이나 유전적 결함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삼촌이 조카와 결혼하는 등 몇 세대에 걸쳐 근친혼이 반복된 후 반세기 뒤 스페인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마리아 안나는 주로 비텔스바흐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가족 역시 과거의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로렌 가문 등 다른 유럽 왕가와도 혼인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근친혼이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 안나가 결혼 초기에 겪었던 연이은 힘든 임신들이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는 아마 끝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1616년 3월 8일 41세의 나이로 그라츠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라츠시에 있는 네오스트리아 통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묘에 안장되었습니다. 불과 2년 후 중부 유럽은 종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마리아 안나의 호라비가 된 페르디난트가 페르디난트 2세 황제로 곧 선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 프로테스탄트 보헤미아와 같은 지역의 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6년 후 그는 훨씬 더 젊은 엘레오노라 곤자가와 재혼했습니다. 당시 그는 43세였고 엘레오노라는 23세였지만 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리아 안나의 살아남은 장남이 1637년에 페르디난트 3세 황제가 되었고 그는 30년 전쟁을 끝내고 중앙 유럽에서 최악의 종교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한 온화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결국 마리아 안나와 페르디난트의 결혼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기대했던 외교적 대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이에른을 오스트리아와 더 가깝게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두 왕국을 통합하거나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남부 독일의 두 주요 로마 가톨릭 강국 사이의 동맹을 보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618년에 시작된 30년 전쟁 동안 바이에른은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상당 기간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 동맹이었습니다. 1701년에 새로운 범유럽 전쟁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되어 프랑스 후보와 오스트리아 후보 중 누가 스페인 왕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에 맞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이후 150년간 거의 모든 주요 분쟁에서 반복된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1871년 프로이센이 다른 독일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해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 제국으로 통합시켰을 때 바이에른은 프로이센 편에 섰습니다. 결국 마리아 안나와 페르디난트의 결혼은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을 남부 독일의 두 주요 로마 가톨릭 강국으로 묶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이에른의 마리아 안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근친혼 왕족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이나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포카튼 라이브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